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이해받고 싶어 할까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왜 몰라주십니까? 라는 말 속에는 사실 더 깊은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여기 존재하고 있으며 나를 인정해 달라는 무언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원한다기보다 존재의 확인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공감 한마디,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반응 하나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받는 순간 우리는 잠시 안도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고 내가 과하지 않았으며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해받지 못하면 존재가 거부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감정은 생각보다 깊고 날카롭습니다.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정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기보다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확인받고 확장하려는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부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적 움직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오해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여길 때 상처를 받는 까닭은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방향과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안의 힘이 꺾인 듯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해해 줄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지쳐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욕망과 경험의 틀 안에서만 세상을 해석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조차 사실은 자신의 기준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이해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는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이나 연인, 오랜 친구 중 누군가는 나의 복잡한 사정과 마음을 그대로 알아줄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대도 자기 안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말해도 그 말은 상대의 해석을 거치며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말이 닿지 않는다는 느낌, 아무리 표현해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체념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존재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나는 분명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외부의 인정에 집착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이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의존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면 나의 평온은 타인의 반응에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없으면 나는 무너진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도 그것이 나의 전부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타인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의지는 타인의 승인 없이도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설명은 줄어듭니다. 과도하게 납득시키려 하지 않게 됩니다. 오해를 바로잡으려 애쓰되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존재의 중심을 타인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증명을 타인에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이해는 있으면 감사한 것이지만 없어도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고개 끄덕임 없이도 조용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흔들림이 줄어든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설명하면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주 다르게 흘러갑니다. 분명 같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억울함이 생기고 답답함이 쌓입니다. 왜 제 마음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사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타인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통해 우리를 해석합니다. 아무리 솔직하게 말해도 그 말은 상대의 세계관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다른 색으로 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철저히 의지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각자는 자기 안의 욕망과 결핍, 두려움과 기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익숙한 틀 안에서 재구성합니다. 타인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조차 사실은 자기 기준에 맞게 번역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오해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누군가는 무례하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솔직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는 냉정하다고 판단하고 누군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깊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우리의 진심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반드시 악의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우리를 이해하려 할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왜곡으로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는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관계는 피로해집니다. 우리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이 설명합니다. 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이런 맥락이 있었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지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바뀌지 않는 한 해석의 틀도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 갇혀 살아갑니다. 언어는 그 간극을 완전히 메우지 못합니다. 말은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왜곡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느낀 감정의 밀도와 무게는 타인에게 그대로 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받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보느냐고 따지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애초에 우리의 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라는 좁은 창문을 통해 우리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 창문이 좁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들으면서도 과거의 기억과 비교합니다. 위로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방식으로 조언합니다. 그렇게 서로는 각자의 세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 깨달음은 차갑지만 동시에 자유를 줍니다. 타인이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기대가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공정하게 평가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해를 바로 잡으려 노력하되 그것이 실패한다고 해서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판단은 그 사람의 기준을 드러낼 뿐 나의 본질을 완전히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기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차갑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기대한 방식과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타인의 해석에 따라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그 해석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심을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우리에게 냉정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비극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조건의 일부일 뿐입니다. 타인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이 사실은 서운하지만 동시에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 덜 상처받고 조금 덜 설명하게 됩니다. 완전한 이해를 기대하기보다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오해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말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도 상대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해명은 반복되지만 오해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일은 이렇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면 문제는 소통의 부족처럼 보입니다. 말을 덜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길게 말하고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설명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해받기 위해 시작한 대화가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낳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지점에서 냉정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기보다 의지에 지배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다고 여기는 모든 행위의 바닥에는 이미 방향을 정해둔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상대가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객관적인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듣는 순간 이미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 해석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 상처, 두려움, 욕망, 기대가 그 해석의 틀을 만듭니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배신을 당했다면 이번에도 의심부터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기억이 깊다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공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번역합니다. 이 번역 과정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나는 그렇게 들렸다고 말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세계는 표상입니다. 즉, 우리는 세계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난 세계를 봅니다. 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실제 의도를 직접 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표상 속에 나타난 상대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완전한 일치는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면에 서 있어도 각자가 보는 풍경은 다릅니다. 나는 솔직함이라고 여긴 말이 상대에게는 무례함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배려라고 생각한 행동이 상대에게는 거리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설명 몇 마디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해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그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의지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을 들을 때조차 우리는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대화는 종종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는 내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명하고 상대는 자신의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해석합니다. 겉으로는 소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느냐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상대는 일부러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해가 나의 의도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설명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대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설명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완전한 이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해가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역시 해석하고 있습니까? 상대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때 그 불편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말을 덧칠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듣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의지와 표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완전한 합치는 드물고 오해는 반복됩니다. 이 사실은 다소 냉혹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덜 상처받게 합니다. 상대가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진실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오해는 상대의 세계가 만들어낸 해석일 뿐입니다. 나는 설명하되 그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해받기 위해 애쓰되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반복되는 오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완벽한 소통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설명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해석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해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오해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반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선의로 한 말이었는데 상대는 그 속에서 계산을 읽어냅니다. 배려로 한 행동이었는데 오히려 의심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고 상대가 왜곡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왜곡은 누구에게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성적 판단자라기보다 의지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근본을 맹목적인 의지, 곧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추구하는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의지는 논리보다 앞서고 도덕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할 때조차 사실은 그 의지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타인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이유는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상대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 이익, 감정, 상처라는 필터를 통해 우리를 봅니다. 마치 색이 입혀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경을 벗지 않는 한 그는 결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작은 성취도 자랑이나 과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과거에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사소한 침묵도 숨김이나 음모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담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는 이미 자신의 감정과 기억으로 그것을 재구성합니다. 그 재구성은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라 그의 의지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표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난 세계를 경험합니다. 타인 역시 나의 표상 속에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는 타인은 실제 그 사람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이해하는 나 또한 나 자신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실체가 아니라 서로의 표상을 상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표상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늘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애매하게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호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경계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어하는 쪽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늘 안전을 택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우리의 말을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질문합니다.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행동이 나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내가 다시 상처받지는 않을 것인가? 이 질문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답에 맞추어 우리의 말이 재구성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의도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타인의 말을 순수하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와 감정에 맞게 편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충고를 들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하는 말인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분이 상했다는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상대의 칭찬조차도 나의 열등감이 강하면 비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오해는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입니다. 각자의 욕망이 필터가 되는 한 완전한 객관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만 그 이해는 언제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상대의 해석을 곧바로 악의로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처 안에서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나의 말이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 상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모든 해석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필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 필터는 그의 삶과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교하게 설명해도 상대의 욕망이 그것을 다시 배열할 수 있습니다. 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삶을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충족되면 잠시 만족을 주지만 곧 새로운 결핍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타인을 향한 기대와 요구로 이어집니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내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러한 요구는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충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역시 같은 요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각자의 필터를 통과한 말들이 부딪히며 오해와 상처가 생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비난 대신 거리 두기가 가능해집니다. 상대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그것이 곧 나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필터가 작동한 결과일 뿐입니다. 나는 나의 의도를 점검하되 그의 해석까지 책임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나 역시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나의 욕망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욕망이 필터가 되는 세계에서 완전한 이해는 희귀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우리는 설명하되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구성을 통제하려는 대신 나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욕망의 필터가 지배하는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합니다. 왜 그렇게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문장 뒤에는 또 다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바로 이 기대가 서운함의 뿌리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처럼 시작됩니다. 나를 오래 본 사람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내가 힘들 때 먼저 눈치채 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애쓴 시간을, 내가 참아온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는 자연스럽고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대가 보이지 않는 전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원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의지, 사랑받고 싶은 의지, 이해받고 싶은 의지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 역시 동일한 구조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 또한 자신의 욕망과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각자의 표상일 뿐입니다. 나는 나의 표상 속에서 상대를 보고 상대는 그의 표상 속에서 나를 봅니다. 이 두 표상이 완전히 일치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무거운 기대일 수 있습니다. 서운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기준을 세워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해주겠지. 그러나 상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내가 쏟은 노력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침묵 속에서 삼킨 말들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나의 기대는 현실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곧 서운함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는 보통 관계의 친밀도에 비례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관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더 깊은 이해, 더 빠른 공감, 더 세심한 배려를 바랍니다. 그 기대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충족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결핍을 경험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까?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사실은 상대가 우리의 내면을 모두 알지 못한 것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존재의 부정처럼 받아들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우리가 기대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상대가 그 기준을 자연스럽게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간극이 반복될수록
서운함은 쌓이고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를 모두 버려야 하겠습니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냉정한 현실 인식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내면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기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는 대신 부분적인 이해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랑과 인정 욕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해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운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가정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쩌면 성숙이란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자각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상대에게 당연한 의무인지 아니면 나의 바람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서운함은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상대의 잘못만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다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진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이 상대의 인식 속에서 동일한 크기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운함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커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대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기보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반복되는 서운함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해명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표정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말을 덧붙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맥락을 짚고 그때의 감정을 하나하나 꺼내어 놓습니다. 그렇게 설명은 길어집니다. 그런데도 상대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허무함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장면을 차갑게 해부합니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 설득의 산물이 아니라 맹목적인 의지에 이끌리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논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방향을 정해둔 의지가 생각과 판단을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설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대의 이성을 겨냥한 시도이지만 상대를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의지라면 우리의 말은 애초에 다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셈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는 우리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것이 곧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 자존심과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우리의 말을 재배열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라면 우리의 긴 해명은 그 결론을 강화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풀고 싶어 하지만 상대는 자신의 판단을 유지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충돌이 반복될수록 대화는 점점 더 길어집니다. 설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절박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이 상황을 다르게 봐주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보존적입니다. 자신의 관점을 부정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라면 그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곧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지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근거를 들이밀고 더 논리적으로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표정은 더 굳어집니다. 말이 길어진다는 것은 이미 신뢰가 약해졌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신뢰가 있을 때는 짧은 말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신뢰가 흔들리면 아무리 긴 설명도 공허하게 울립니다. 이 지점에서 허무함이 생깁니다. 나는 시간을 들였고 감정을 소모했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제자리입니다. 상대는 여전히 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대의 해석과 판단은 결국 그의 내면에서 결정됩니다. 나는 말할 수는 있어도 그의 의지를 대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낳고 충족되어도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계속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통해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반복해서 좌절될 때 남는 것은 피로와 공허함입니다. 결국 지치는 쪽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설득하려는 사람, 해명하려는 사람, 이해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입장을 유지한 채 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움직이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정말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의도를 분명히 전할 책임은 있지만 상대를 설득할 의무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생기는 허무함은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는 그 사람의 의지가 구성합니다. 이 냉정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짧게 말하고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채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설득하려다 자신을 소진시키는 대신 여기까지가 제 설명입니다. 라고 선을 긋는 태도 말입니다. 그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결국 모든 오해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상은 나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길어지던 설명은 멈추고 허무함 대신 담담함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없는 해명 속에서 지쳐 쓰러지는 대신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설명이 남긴 허무함을 넘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언젠가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해는 노력의 결과이며 진심이 쌓이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과연 얼마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매우 냉정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존재라기보다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세계 위에 덧씌우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고 할 때 실제로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해석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찰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반복되던 많은 오해의 이유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표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객관적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나타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 구조와 경험, 감정, 욕망을 통해 구성된 세계를 살아갑니다. 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진짜 내면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의 관점 속에 등장한 상대의 모습을 만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나의 기대, 두려움, 상처, 바람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뚝뚝하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솔직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무시나 냉담함으로 해석합니다. 말은 동일했지만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의지는 맹목적이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추구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우위에 서고 싶고,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의지가 작동하는 한, 우리는 타인을 순수하게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게 됩니다. 내가 불안하면 상대의 행동에서도 위협을 찾아내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 상대의 성공에서 과실을 읽어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상대의 작은 무관심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나의 기대에 맞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나의 기준을 상대에게 더 씌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해는 예외가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서로 다른 의지를 가진 두 존재가 마주할 때 각자는 자신의 세계를 중심에 두고 상대를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철저히 주관적이며 동시에 당사자에게는 매우 확실한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나의 진심을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나의 말 속에서 다른 의도를 읽어냅니다. 나는 억울함을 느끼고 상대는 정당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 상황은 특별히 누가 악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 자체가 이런 충돌을 낳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이 통찰은 차갑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와 욕망의 틀 안에서 나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타인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라고 외치기보다 그 사람은 자신의 세계 안에서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는 대신 부분적인 이해에도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관계에 대한 낭만을 무너뜨리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온전히 알아줄 것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덜 흔들립니다. 타인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타인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깊이 이해해 준다면 삶은 훨씬 덜 외롭고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진심을 정확히 알아주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나의 선택을 오해 없이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해를 구합니다.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조차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자주 좌절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이해받는 순간은 드뭅니다. 오히려 오해와 엇갈림이 반복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를 몰라줍니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이런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의지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각자는 자기만의 의지를 중심으로 세계를 구성하며 살아갑니다. 세계는 객관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보는 세계와 상대가 보는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일은 애초에 가능한 일입니까? 이 질문에서 생각이 전환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완전한 이해는 어쩌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 상처와 욕망을 통해 나를 해석합니다. 나는 나의 내면에서 나를 느끼지만 그는 외부에서 나를 봅니다. 이 차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간극을 억지로 메우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피로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은 곧 불행입니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의 상당 부분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해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내 진심이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크기를 줄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고통의 크기도 함께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가까운 사람만큼은 나를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까움이 곧 완전한 이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이해받지 못한 순간을 관계의 실패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각자 고립된 의지의 중심을 가진 존재라면 완전한 이해의 부재는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통찰이 드러납니다. 나를 가장 정확히 아는 존재는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은 나의 선택을 평가할 수 있고 나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망설임과 두려움, 나만이 아는 동기와 내적 갈등까지 완전히 아는 존재는 나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자립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이해 위에 자신을 세우려 할 때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존재가 부정된 것처럼 느끼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기준 역시 그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인식이 나를 규정하도록 맡기는 대신 스스로를 아는 깊이를 키워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단단한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은 냉소가 아닙니다. 사람을 밀어내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의 무게를 조절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애쓰는 대신 나의 진심을 내가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세입니다. 누군가 오해하더라도 나의 의도와 마음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해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절대적인 조건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합니다. 타인의 해석이 나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세계 안에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결국 이 통찰은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부담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덜 불안해집니다.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도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끝내 나를 오해하더라도 그 오해가 나의 전부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애초에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덜 휘둘리고 조금 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내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를, 나의 진심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늘 확인을 구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습니까? 나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반응이 어긋나도 실망이 생깁니다. 설명을 덧붙이고 다시 해명하고 또 설득합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기분이 남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지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지점을 바라보며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역시 하나의 욕망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오해받고 싶지 않은 욕망, 나의 진심이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욕망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완전히 충족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타인은 나와 다른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 상처와 기대를 통해 세상을 해석합니다. 내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그는 그의 틀 안에서 나를 이해합니다. 그 차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말을 꺼냅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은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논리적으로, 더 정교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인정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으려는 집착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집착은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마음이 매달립니다. 그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이 나를 오해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의 본질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만약 그 기대가 줄어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모든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타인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변화가 생깁니다. 설명이 짧아집니다.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상대의 반응을 끝까지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는 힘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끝내 나를 다르게 보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상대의 이해 여부가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알고 있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판단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기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의 강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전환이 생각보다 큰 평온을 가져옵니다. 설명과 설득이 줄어들면 대화는 더 담백해집니다.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니 목소리도 낮아집니다. 상대의 반응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으니 감정의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그 잔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얻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줄어들수록 고통도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이해받고자 하는 집착 역시 하나의 욕망이라면 그것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덜 괴로워집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하더라도 이전보다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평온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벽히 이해해 준다고 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기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온은 기대를 조절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해받으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숨을 깊이 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줄어들고 설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마음의 소모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벼워진 마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고 오해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의 끝에는 하나의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득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이해받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는 상대가 나의 내면을 정확히 알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인정은 나의 선택과 태도를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해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옳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해주기를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 이미 하나의 긴장이 시작됩니다. 그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욕망과 충동을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합니다. 타인은 나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틀 안에서 나를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순간 이미 구조적인 한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지점이 바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이해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점점 커집니다.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서운함이 생깁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더 많은 말을 꺼냅니다. 설명이 길어지고 설득이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내 존재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식 속에서 나는 올바른 모습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넘어선 인정의 욕망입니다. 나의 선택이 합리적이었음을,
나의 감정이 정당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커질수록 고통도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잠시 멈추지만 곧 다시 새로운 형태로 고개를 듭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다시 더 강한 기대를 낳습니다. 이렇게 고통은 반복됩니다. 타인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순간 이미 실망은 시작된다는 말은 바로 이 구조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애초에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지의 중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감정, 상처와 기대를 통해 세계를 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상대는 그의 관점 속에서 나를 받아들입니다. 그 간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노력이 나를 소모시키는 집착이 되지 않도록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오해를 바로잡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약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타인의 반응은 언제나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그는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선택을 끝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는 선택은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나의 선택을 책임지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길로 욕망의 절제를 말했습니다. 모든 욕망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기를 수는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부정하기보다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의 힘은 약해집니다. 이해받으려 애쓰기보다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타인의 평가보다 나의 내면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동기와 고민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해석이 나의 본질을 완전히 규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운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관계를 점검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해를 구하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의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함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나의 선택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면 외부의 반응은 덜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해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남겨 두십시오.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까? 이 물음이야말로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작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용하고 단단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은 단 한 번 나를 설득하는 선택을 해보십시오.